전 세계가 미국 기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러시아도 모두 미국 기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 나라 프로그램을 끝까지 지켜낸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1998년 나라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 절박한 순간에도 말입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이 300억 원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한국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이 돈을 주겠다. 상식적으로는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돈으로 우리 글을 사겠다고? 할머니는 쌈짓돈을, 학생은 용돈을, 아버지는 점심값을 모았습니다. 10,000원씩 말입니다. 한 달 만에 100억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300억을 거절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웃는 건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그 10,000원이 어떻게 세계 1위 기업을 이겼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돈과 자존심, 당신이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1998년 한국은 정확히 이 잔인한 선택 앞에 섰습니다. 미국 기업이 300억 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글을 포기하시오. 저는 당연히 그들이 돈을 선택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가브리엘 헌터입니다. 영국에서 35년간 세계 문자 기준을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제가 승인하면 세계 표준이 되고 거부하면 사라집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죠. 평생을 숫자로만 판단했습니다. 문자는 도구일 뿐, 감정은 필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철학이었죠. 그런 제 믿음이 1998년 한국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998년 그 차가웠던 겨울을 말입니다. IMF 외환위기. 온 나라가 무너지던 그 해였습니다. 텔레비전마다 같은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 바닥났다. 아버지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30년 다닌 회사가 하루 만에 문을 닫았죠. 어머니들은 장롱 속 깊이 넣어뒀던 돌반지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 딸 돌잔치 때 끼워준 반지까지 전부 내놨죠. 나라를 살려야 한다며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온 나라가 절망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움직였습니다. 컴퓨터 켜면 보이는 윈도우,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빌 게이츠가 세운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죠. 그들이 노린 건 한국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라는 곳이었죠. 아래아 한글 만드는 회사 말입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이 컴퓨터로 문서 만들 때 대부분 쓰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관공서에서도 많이 썼죠. 그 회사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딱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찾아왔습니다. 2천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우리 돈 300억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엔 하늘에서 내린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조건이었습니다. 아래아 한글 개발을 영원히 중단하십시오. 만드는 방법도 전부 버리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글로 문서 만들 때 이제 한국 프로그램은 쓰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회사 프로그램만 쓰라는 거죠. 아래아 한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가격을 미국 회사 마음대로 정합니다. 사용료 2배로 올립니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요. 둘째, 한국어 지원 줄이겠습니다 해도 항의조차 못합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셋째, 한국의 모든 문서가 미국 회사 형식으로만 저장됩니다. 국가 기록까지 미국 회사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냉정하게 조언했습니다. 받으십시오. 나라가 망해가는 판에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어차피 전 세계가 다 쓰는 거 아닙니까? 35년 경험으로 본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300억을 걷어찰 리 없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뉴스가 나갔습니다. 미국 회사,
한글 프로그램 없애면 300억 주겠다. 한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돈으로 우리 글을 사겠다는 거냐? 외환위기 틈타서 우리 것을 빼앗으려는 거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분노만으로 어떻게 합니까? 300억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살리자. 1만 원씩 모으자. 1만 원 국민주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코 묻은 용돈을 모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값을 아꼈습니다. 주부들은 생활비를 쪼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쌈짓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거지가 된 나라에서 푼돈 모아 뭘 하겠나. 300억이 필요한데 말이야. 며칠 하다 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0억 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당장 내일 밥 먹을 돈도 없는 외환위기 시절에 국민들이 1만 원씩 모아서 100억을 만든 겁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당당히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300억을 걷어찬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뭡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겐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세종대왕이 어려운 한자 대신 백성도 쓸 수 있게 만든 그 정신을 돈 몇 푼에 팔 수 없었던 겁니다. 1998년 겨울, 한국인들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어도 자존심은 팔지 않는다. 그날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5천년을 버텨왔는지를 말입니다. 100억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회계팀이 계산했습니다. 회사 살리려면 최소 150억이 필요합니다. 직원 월급, 개발비, 사무실 운영비까지 합치면 100억으론 6개월도 못 버팁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천만 달러, 300억 원입니다.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회의실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사장님, 현실을 보십시오. 100억으론 1년도 못 버팁니다. 국민들 성의는 고맙지만 회사는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국민들이 1만 원씩 모아준 돈 받아놓고 우리가 항복합니까? 개발팀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은행 앞에 여전히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1만 원 들고 온 사람들이었죠.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돈 고맙다 그런데 우리 항복한다고 말합니까? 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삼성에서 연락 왔습니다. 투자하겠답니다. 뭐라고요? LG도 연락 왔습니다. 같이 돕겠답니다. 대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들이 저렇게 나서는데 우리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삼성 부사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한글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LG 임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0억이 더 모였습니다. 대기업들이 보탠 겁니다. 총 150억.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1999년 1월 15일 한글과 컴퓨터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을 최종 거절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이 보내주신 150억으로 회사를 재건합니다. 아래아 한글은 계속됩니다. 뉴스가 나가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지켜냈다.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악수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박수가 터졌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웃었습니다. 감정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결국 무너질 겁니다.
미국 본사 임원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50억으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1년, 2년, 결국 무너질 겁니다. 그게 합리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버텼습니다.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더 강해졌습니다. 관공서들이 아래아 한글을 계속 썼습니다. 학교들도 그랬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였죠. 국민들이 지켜준 프로그램 아닙니까? 우리가 써줘야죠. 공무원들이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당황했습니다. 왜 안 무너지는 겁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그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일본에도 토종 워드 프로세서가 있었습니다. 이치타로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일본 시장 1위였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왔습니다. 자본으로 밀어붙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치타로는 무너졌습니다. 지금 일본은 거의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만 씁니다. 한국과 정반대였습니다. 왜 한국은 달랐을까요? 왜 한국만 살아남았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정만으로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 체계에는 제가 35년간 몰랐던 놀라운 구조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왜 한국만 달랐을까요? 왜 일본은 무너지고 한국은 버텼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동만으로 30년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시청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래아 한글 쓰십니까? 네, 이게 제일 편해요.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왜 미국 프로그램 안 씁니까? 전 세계가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써봤는데 불편해요. 특히 표 만들 때요. 우리는 하루에 보고서를 5개씩 쓰는데 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가 시연해줬습니다. 아래아 한글은 키보드 몇 번만 누르면 표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칸 나누기, 합치기까지 순식간이었죠. 미국 프로그램으로는요. 마우스로 일일이 끌어당겨야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하지도 않고요. 이거 안 쓰면 야근 확정입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단순히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실용적이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지 만들 때 아래아 한글이 훨씬 편해요. 미국 프로그램은 한글이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글자가 깨지거나 줄이 엉망이 되거나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어와 한글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던 겁니다. 영어는 알파벳을 옆으로 쭉 늘어놓는 문자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자음과 모음을 위아래로 쌓아서 글자를 만듭니다. 마치 집을 짓듯이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은 영어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이런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반대로 아래아 한글은 처음부터 한글만 생각하고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 쓰기 편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든 것처럼요. 500년 전 세종대왕의 정신이 컴퓨터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실용성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안 씁니다. 아무리 국산이라도 품질이 나쁘면 가차없이 버리죠. 아래아 한글이 30년을 버틴 건 국민들이 봐줘서가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만했습니다. 미국에서 잘 팔리니까 한국에서도 잘 팔리겠지. 틀렸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에도 토종 워드 프로세서가 있었습니다. 이치타로라는 프로그램이었죠. 한때 일본 시장 1위였습니다. 일본 회사들이 즐겨 쓰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본으로 밀어붙이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쓰는 거 아냐? 그렇게 생각했죠. 기업도 싸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되면 팔지 뭐.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거의 전부 미국 프로그램만 씁니다.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불편해도 참아야 합니다.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1만 원씩 모았습니다. 기업도 실력이 있었습니다. 감정과 실력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만약 그때 한국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우리도 일본처럼 됐을 겁니다. 글자 깨지는 걸 참아가며 표 하나 만들 때마다 끙끙대면서 말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켜냈습니다. 애국심이 아니라 실력으로,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 세종대왕이 만든 위대한 문자와 그걸 완벽하게 구현해낸 한국 기술자들의 집념. 그것이 세계 1위 기업을 무릎 꿇게 만든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과학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짜로 주겠다. 컴퓨터를 사면 자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끼워주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공짜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칼을 빼들었습니다. 컴퓨터 사시면 우리 프로그램 공짜로 깔아드립니다. 삼성, LG 컴퓨터를 사면 워드가 이미 깔려서 나왔습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쓸 수 있었죠.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짜인데 뭐하러 돈 주고 아래야 한글 삽니까? 한글과 컴퓨터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국민들이 피같이 모아준 100억이 무색해질 판이었습니다. 회사 회의실이 또 전쟁터가 됐습니다. 사장님, 이건 싸움이 안 됩니다. 저쪽은 공짜로 주는데요. 그럼 우리도 공짜로 뿌립니까? 그러면 회사 문 닫습니다. 직원들 얼굴이 잿빛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아래야 한글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한구청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공짜 프로그램 써봤는데 속 터져서 못 쓰겠어요. 하루에 보고서 몇십 장 만드는데 마우스로 깨작깨작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습니까? 그가 보여줬습니다. 아래야 한글은 키보드 몇 번만 탁탁 치면 표가 뚝딱 나왔습니다. 미국 프로그램으로는요. 마우스로 일일이 끌어당겨야 해요. 1시간 걸릴 걸 10분에 끝내는데 뭐하러 불편한 거 씁니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험지 100장 만들어야 하는데 공짜 프로그램 쓰면 주말 날아갑니다. 아래야 한글 쓰면 금요일 저녁에 끝나고 집에 가죠. 군대는 더 했습니다. 중대장님, 공짜 프로그램으로 하면 새벽까지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한글 쓰면 10시에 잡니다. 그래. 그럼 계속 한글 써. 한국 사람들은 냉정합니다. 아무리 공짜라도 불편하면 안 씁니다. 삼성 휴대폰 쓰는 이유가 애국심입니까? 좋으니까 쓰는 겁니다. 아래야 한글도 똑같았습니다. 공짜보다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 성격 급하잖습니까? 빨리빨리 해야 하죠. 아래야 한글은 그 빨리빨리에 딱 맞췄습니다. 30년 동안 한국 사람 손에 맞춰 만든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일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쿄 관공서에서 만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토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치타로라고요. 그런데 공짜 프로그램 나오자 다 그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회사가 포기했어요.
어차피 못 이겨 하면서요. 국민들도 다들 쓰는 거 하며 따라갔고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럽습니다. 한국은 선택권이 있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미국 회사가 가격 올려도 그냥 내야 합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공격을 받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은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버텼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국민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는 걸 못 참습니다. 특히 외국한테 지는 건 더 못 참죠. 우리가 왜 미국 거만 써야 하냐? 이 자존심이 기술을 살렸습니다. 기술자들도 달랐습니다. 일본은 안 팔리면 접자 했습니다. 한국은 더 좋게 만들자 했습니다. 밤을 새워 단축키를 더 만들고 표 기능을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도 한국 관공서 상당수가 아래아 한글을 씁니다. 학교도 군대도 여전히 씁니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자국 워드 프로세서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러시아도 독일도 프랑스도 다 미국 프로그램만 씁니다. 오직 한국만 버텼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자존심의 승리입니다. 남의 거 공짜라도 불편하면 안 쓴다. 우리 게 더 좋으면 우리 걸 쓴다. 그 콧대 높은 자존심이 시장을 지킨 겁니다. 1998년 1만 원씩 모았던 국민들이 지켜낸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택권이었습니다. 그 선택권 덕분에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에서 함부로 못합니다. 가격 너무 올리면 사람들이 한글로 갈아탄다. 경쟁자가 있으니까 조심하는 겁니다. 만약 1998년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우리도 일본처럼 됐을 겁니다. 가격 올려도 어쩔 수 없고 불편해도 참아야 하는 신세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켜냈습니다. 저는 35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돈도 이기고 공짜 유혹도 이기고 실력으로도 이긴 나라. 문자 하나 지키겠다고 온 국민이 똘똘 뭉친 나라. 이런 나라를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죠. 과연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기계가 글을 쓰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처럼 글 쓰고 번역하고 질문에 답하는 똑똑한 컴퓨터 말입니다. 2023년부터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챗GPT라는 게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이제 보고서도 기계가 써주네. 번역도 순식간이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직접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계한테 시키면 뚝딱 나오니까요. 한글과 컴퓨터는 또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장님, 이제 사람들이 직접 글을 안 씁니다. 기계가 다 해주는데요. 우리 프로그램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입니다. 직원들이 절규했습니다. 30년을 버텼는데 기계 앞에서 무너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도 이번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계가 글을 잘 쓰려면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기가 말을 배우듯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공부하느냐? 바로 사람들이 써온 문서들이었습니다. 미국 기계는 영어 자료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세종대왕이 언제 사람이냐? 물으면 1900년대라고 우기기도 하죠. 독도가 누구 땅인지도 헷갈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한국어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동안 국민들이 아래아 한글로 쓴 문서들 말입니다. 관공서 보고서, 학교 시험지, 회사 기획서, 법원 판결문, 대학 논문까지 수천만 개의 문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기계의 최고급 교과서가 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1998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한국 문서가 미국 회사 형식으로만 저장됐을 겁니다. 그 데이터의 주인은 미국 회사가 됐겠죠. 그럼 한국 기계는 태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 기계 빌려 써야 하는데 그 기계는 한국말도 서툴고 역사도 모릅니다. 사용료 내라 하면 내야 하고 틀린 정보를 가르쳐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자료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30년간 차곡차곡 쌓인 한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관리하는 한국인의 생각이 담긴 진짜 자료였죠. 한국 기업들이 그걸로 한국형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문서는 우리가 관리한다. 우리 기계는 우리가 가르친다. 1998년의 정신이 2026년에도 이어진 겁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달랐습니다. 관공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미국 기계한테 공문서 써줘 했더니 번역기 돌린 말투더라고요. 한국 기계한테 시키니까 딱 공무원 말투로 써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률 용어는 한국 기계가 훨씬 정확합니다. 미국 거는 원고, 피고 이런 단어도 헷갈려 해요. 대학 교수도 놀랐습니다. 논문 쓸 때 한국 기계는 한국 논문을 정확히 찾아줍니다. 미국 거는 영어 자료만 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까다롭습니다. 아무리 국산이라도 멍청하면 안 씁니다. 그런데 한국 기계는 똑똑했습니다. 왜냐고요? 30년 동안 국민들이 쓴 진짜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쓴 보고서, 학생이 쓴 숙제, 주부가 쓴 가계부, 할아버지가 쓴 회고록까지. 그 모든 게 기계의 선생님이 된 겁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30년 전 자국 워드 프로세서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문서가 미국 회사로 넘어갔죠. 지금 일본만의 인공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 거 빌렸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기술 종속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버텼습니다. 1998년 국민들이 1만 원씩 모아 지킨 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석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지킨 겁니다. 30년 전 그 선택이 2026년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 글은 우리가 지킨다. 그 단순한 생각이 30년 뒤 인공지능 시대의 주권까지 지켜낸 겁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돈도 이기고 공짜도 이기고 이제는 기계 전쟁에서도 살아남은 나라. 1998년 겨울 1만 원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던 그분들에게 저는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회사만 살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이 쓸 기계의 주인 자리를 지켜내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35년간 틀렸다. 평생 믿어온 원칙들이 한국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자는 도구일 뿐이다. 틀렸습니다. 문자는 정신이었습니다. 효율이 전부다. 틀렸습니다. 자존심이 효율을 이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국 워드 프로세서를 30년 넘게 지켜낸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러시아, 포기했습니다. 독일, 무너졌습니다. 프랑스, 사라졌습니다. 일본, 거의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딱 하나, 대한민국 뿐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프로그램 쓴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 기밀이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문서, 국방부 작전 계획, 법원 판결문이 모두 외국 회사 프로그램으로 작성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미국이 동맹국까지 감청했다는 뉴스 나왔죠? 독일 총리 휴대폰도 도청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행정망이 아래아 한글 기반입니다. 서버도 한국에 있고 프로그램도 한국 회사가 만듭니다. 미국이 문서 좀 보자 해도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독립입니다.
1998년 국민들이 1만 원씩 모았을 때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우리글 지키자 단순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 단순한 마음이 30년 뒤 대한민국의 안보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5천년 동안 수없이 침략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말과 글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목숨 걸고 우리말 사전을 지켰던 분들 있잖습니까? 그 정신이 1998년에도 이어진 겁니다. 총칼로 뺏으려 할 때도 지켰는데 돈으로 뺏으려 한다고 내주겠냐? 유럽 의원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미국 독점을 막았습니까? 검색은 네이버가 지켰습니다. 메신저는 카카오가 지켰습니다. 문서는 한글과 컴퓨터가 지켰습니다. 이 삼각편대가 버티고 있으니까 외국 공룡들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서 모를 뿐입니다. 내 나라 말로 검색하고 대화하고 문서 쓰는 자유를 말입니다. 이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1998년 그 추운 겨울 1만 원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던 여러분 덕분입니다. 내가 낸 1만 원이 나라를 지켰어?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주식을 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샀고 미래의 안전을 샀고 우리 아이들의 자유를 산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독립운동가들이 한글 신문을 몰래 찍고 외환위기 때 국민이 1만 원을 모아 아래아 한글을 살렸습니다. 이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 글을 빼앗기면 나라를 빼앗긴다. 이걸 몸으로 아는 민족입니다. 저는 35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확신합니다. 한국은 특별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절대 무릎 꿇지 않는 나라. 가난해도 위기가 와도 자존심만은 절대 팔지 않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 컴퓨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탕화면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파란색 아이콘. 아래아 한글. 그건 그냥 문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1998년 겨울 당신이 내놓았던 1만 원의 흔적입니다. 그 돈을 지키려고 밤새 코드를 짜던 개발자들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30년 뒤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입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표준은 효율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을. 진짜 힘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은 이미 한 번 디지털 독립을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98년 그때 주식을 받았던 사람들, 그 주식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1998년 겨울 1만 원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은 주식을 받았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주식이었죠. 그 주식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만큼 대박은 아닙니다. 에이, 뭐야. 그럼 손해본 거네.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때 1만 원, 돈 벌려고 내셨습니까? 아니었죠. 우리 글 지키자, 자존심 상한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고 버텼거든요. 주가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1만 원이 3만 원, 5만 원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당금은 따로 있었거든요. 첫 번째 배당금. 선택권입니다. 지금도 컴퓨터 켤 때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래아 한글 쓸지, 미국 프로그램 쓸지 말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선택권이 없습니다. 미국 거 아니면 쓸 게 없어요. 가격 올려도 어쩔 수 없이 써야 합니다. 불편해도 참아야 하고요. 일본 공무원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두 번째 배당금. 안전입니다. 국가 기밀 문서를 외국 회사 프로그램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 국방부, 법원 문서가 모두 우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집니다. 서버도 한국에 있고요.
미국이 문서 좀 보자 해도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당금.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해냈다. 이 한마디가 얼마짜리입니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자국 워드 프로세서를 30년 넘게 지킨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네 번째 배당금. 미래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컴퓨터 켜고 한글로 자유롭게 글 씁니다. 인공지능한테 한국어로 질문하면 제대로 된 답을 들어요. 이게 다 1998년 여러분 1만 원 덕분입니다. 저는 한글과 컴퓨터 주주총회에 가봤습니다.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1주, 2주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백 명 앉아 계셨거든요. 배당금 더 달라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잘하고 있다 고맙다 힘내라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회사 직원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희는 주주총회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분들은 주주가 아니라 후원자세요. 199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식을 팔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안 파셨을까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지킨 회사라는 애착 때문입니다. 이런 투자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금 모으기 운동 때도 그랬습니다. 나라 빚 갚는다고 금반지 내놓으셨죠. 그때 금값이 지금보다 훨씬 쌌습니다. 지금 팔면 몇 배 이익인데 그때 안 냈으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금을 안 냈으면 나라가 망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금값이 올라도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나라를 살린 덕분에 경제가 회복됐고 그래서 모든 게 좋아진 겁니다. 1만 원 국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 우리는 디지털 식민지가 됐을 겁니다. 가격도 못 정하고 불편해도 참고 국가 기밀도 불안하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당당합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낸 겁니다. 1998년 그 추운 겨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할아버지는 연금에서 1만 원을 떼어냈습니다. 아버지는 소주 한 잔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파 한 단 덜 샀습니다. 그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큰 기적이 됐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그냥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입니다. 한국어로 검색하고 한국어로 문서 쓰고 한국어로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자유.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서랍 속에 옛날 주식 증서 있으시면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내가 지켰다. 내가 대한민국을 지켰다. 그게 진실입니다. 1만 원으로 나라를 산 사람들. 돈보다 자존심을 택한 사람들.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한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35년간 전 세계를 다녔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국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98년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 말입니다. 1998년 겨울, 여러분은 선택했습니다. 돈이냐, 자존심이냐? 그리고 자존심을 택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자국 워드 프로세서를 30년 넘게 지켜낸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러시아도,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한국만 버텼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1997년 금 모으기 운동, 1998년 1만 원 국민주,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위기가 오면 한국인은 돌변합니다. 평소엔 싸우고 다투지만 외부에서 건드리면 하나로 뭉칩니다. 우리끼리는 싸워도 된다. 하지만 밖에서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게 5천년을 버틴 비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경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데이터 전쟁, 반도체 전쟁, 우리가 상상도 못한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돈을 들고 올 겁니다.
이거 팔아라. 저거 포기해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또 해낼 거라고 말입니다. 왜냐고요? 1998년의 정신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서랍 속 주식 증서 한 장. 바탕화면 아이콘 하나.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는 팔리지 않는다. 우리는 지켜낸다. 다음 세대가 물어볼 겁니다. 할아버지, 그때 진짜 1만 원 내셨어요? 그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래, 내가 냈다. 내가 지켰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는 가브리엘 헌터입니다. 35년 동안 세계 문자 표준을 만들면서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뭘 하겠어? 틀렸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정신이 중요했습니다. 표준은 숫자가 아니라 자존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1998년 1만 원 국민주 운동. 그건 단순한 모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낸 선언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바탕화면에 파란 아이콘 하나. 아래야 한글. 그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1998년 여러분의 선택이 살아 숨쉬는 증거입니다. 세종대왕이 580년 전에 심은 씨앗. 독립운동가들이 목숨 걸고 지킨 한글. 1998년 국민들이 1만 원으로 지켜낸 자존심. 그 정신이 2026년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위기가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가난했지만 자존심 많은 부자인 나라. 위기 때마다 기적을 만드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1998년 그 추운 겨울, 1만 원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던 모든 분들. 여러분은 회사만 살린 게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절대 팔리지 않는 나라라는 걸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문자는 도구가 아니다. 문자는 정신이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옳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8년의 이야기가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나마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1998년 만원처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